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에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현재 세계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불확실성도 크고 여러 변화가 막 동시에 일어나는 좀 복잡한 시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일단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있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또 지정학적 긴장이라든지 무역 환경 변화 같은 이런 외부 요인들까지 막 겹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딘가 좀 삐걱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성장률 전망치인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다. 이게 팬데믹 이전 평균이 3.7%였으니까 그거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니라 뭐랄까 혹시 이게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대체 뭐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좀 저성장 국면에 머물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역시 높은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이제 무역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또 가게는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지죠. 아, 심리적인 요인이 크군요. 네. 그리고 주요국별로 봐도 미국 경제는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유로존은 아직도 그 에너지 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죠. 또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들은 이런저런 무역 조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잡혀가는 추세긴 하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좀 더뎌요. 아, 예상보다 좀 느리군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기업이나 가게나 다들 선뜻 돈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상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아, 국가별로 차이가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나온 그림 1.6을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마이너스 산출 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이너스 산출 갭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 능력만큼 실제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좀 제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동시에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방향을 정할 때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고려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군요. 잠재 성장률보다 밑돌고 있지만 인플레 압력은 낮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바로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문제입니다. 아, 네. 고령화요. 보고서에서도 건강한 고령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노동 공급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이 있긴 하던데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는 분명 좋은 일이죠. 네, 그쵸. 생산성이나 노동시간 증가에 당연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으로는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아, 결국엔 그 감소폭이 더 크다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더 적은 수의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고서에서 그 건강 수명 증가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큰 파도를 막아낼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 약간 좀 희망 섞인 전망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노력이 정말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면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어떻게든 더 끌어올리고 또 정년 연장 같은 문제도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제들이네요. 네, 물론 과거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수렴했던 현상은 아주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네.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한 나라 안에서도 소득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입니다. 보고서 그림 2.5나 2.6을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또 아니라는 거군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압박, 또 인구 구조적인 압박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 즉 이주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정책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정 국가가 이민이나 난민 수용 문턱을 갑자기 확 높이면요. 이게 마치 물길을 한쪽으로 막으면 다른 쪽으로 물이 넘쳐 흐르듯이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이 덜 엄격한 다른 나라로 방향을 틀게 되는 소위 전환 효과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고서 그림 3.8, 3.9에 잘 나타나 있죠. 풍선 효과 같은 거군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이주민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잘 통합되느냐, 또 그분들이 가진 기술이 도착한 나라의 노동시장 수요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비용과 장기적인 편익을 다 집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결국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일 텐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게 바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그리고 이자율 상승입니다. 이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요인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부담이죠. 팬데믹 대응하느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느라 각국 정부가 정말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재정 지출이 엄청났죠. 네. 그러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정말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재정 여력, 그러니까 정부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보고서 그림 1.12를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죠. 여윳돈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정부도. 네, 그래서 이 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이건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와중에 또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은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게 또 예상치 못한 복병인데요. 에너지요? AI랑 에너지랑 무슨 관계죠? AI 기술, 특히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당연히 전력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만약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상쇄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헐. 기술 발전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니. 네, 상품 특별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같은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 없이는 이 AI 발전의 혜택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정말 기술 발전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성장 둔화, 고령화, 이주 문제, 또 부채 증가, 거기다 기술 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까지 정말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적응과 회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응과 회복력.
네, 정부 차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잘 유지해야 하고 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미리미리 구축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도 서둘러야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관성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빠른 이런 경제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겠네요. 네, 그래서 더욱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요? 네,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바람이 결국 나의 일, 나의 투자,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걸 끊임없이 좀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우는 것. 이게 정부든 개인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거대한 변화들, 특히 인구 고령화, 그리고 AI가 가져올 기술과 노동시장의 엄청난 격변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여러분의 경력 관리와 재정 계획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